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문학 관련 문제풀이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문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현대시입니다. 397번이고요. 섬진강의 이미지로 볼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섬진강이 당연히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퍼가도 마르지 않는다. 예, 이 시 주제이기도 한데요. 섬진강의 어떤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퍼가도 마르지 않는다. 해에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도 없는 동네 강면,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끼풀꽃, 자운형꽃, 동네 강면, 식물도에도 없는 풀, 이런 거를 시에서 해석할 때는 보통 작은 것, 소박한 것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 작은 것, 소박한 것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보통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다 죽여주는 좋은 애네요. 이런 소박한 것들 보호해주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섬진강은요.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목매이면은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영산강.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을 보라 두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나왔지만 영산강 지리산의 남도의 대표적인 지명인 거죠. 즉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겠느냐.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물에 어둠도 죽여주고 물도 데워주고 꽃등도 달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포용력도 있을 뿐더러 주변의 사물과 조화로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의인법 사용된 거 찾으시고요.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예, 무등산까지 무등산, 지리산,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4개가 대표적인 남도 자연물입니다. 예, 노을 띈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퍼간다고 말해 강물인가를 하면서 강물이 꽃한테 꽃등도 달아주고 그리고 누가 퍼가도 마르지 않는다.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가 됩니다. 한가 서름으로 억눌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39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집 시인의 오렌지라는 시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제목이 오렌지니까요. 오렌지가 당연히 중심 소재가 됩니다. 근데 오렌지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오렌지는 있는 그대로 오렌지래요. 그리고 여기 뭐래요?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와 오렌지의 어떤 관계가 대등하다는 거 볼 수 있나요? 내가 주체고 오렌지가 객체로서 내가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오렌지를 보고 있는데 오렌지도 나를 보고 있대요. 마음만 낸다면 나는 오렌지의 포대한 껍질을 벗길 수도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많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가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입니다. 예,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러나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두 부분은 묶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이 댈 수는 없다입니다. 예, 여기 부분 이 말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되는 순간, 오렌지에 손이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시의 주제는요. 존재의 본질 탐구입니다. 그래서 오렌지라는 존재의 본질 탐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손을 대면은 그 오렌지가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들한 껍질이나 찹쌀한 속살은요. 오렌지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오렌지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내가 오렌지에 손을 대면은 오렌지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오렌지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다. 예, 나와 오렌지가 대등한 관계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도 그런데 오렌지도 그렇다.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입니다. 즉, 내가 오렌지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르한 거죽엔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뭔가 분위기 좋아지는 거 보일 거예요.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오렌지에 손이 대면 오렌지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이 댈 수가 없다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 3번이 되는 거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한테 내가 손이 대면 너는 미지의 어둠이 되어버려요. 즉,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너에게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렌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오렌지에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라는 거고요. 이 시도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나는 시방이 위험한 짐승이다. 은유법이라고 봐야 되죠.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앞에 보기랑 그대로 나와있죠. 즉,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이미 너가 아니게 돼요. 너는 어둠이 됩니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너가 어떤 존재의 본질 찾지 못한 상태인 거 보이실 거예요.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고 있습니다. 즉, 너 자체도 아직은 본질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예요. 눈시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밤에 어둠에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 거 보이실 거예요. 추억의 한 줄씩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긍정의 행위가 되잖아요.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이 보통 부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입니다. 울음의 행위 잘 생각해보세요. 울음이 돌개바람이 되어서 탑을 흔들다가 금이 될 것이다. 울음이 결국 금이 된대요. 즉, 울음이란 행위가 지금은 내가 본질을 알지 못해서 속상해서 하는 울음이지만 그 울음이 뭔가 긍정의 행위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정도 해석 가능하죠. 그래서 본질을 알게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고 그 본질을 탐구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금에다 비유했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입니다. 즉, 나는 나의 신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나의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존재의 본질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노력 자체가 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약간 특이한 맥락의 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모두 굉장히 유명한 시이죠. 간단히 보시면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의인법 사용되었고요. 여기에서 풀은 얘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민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눕지만 바람 때문에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 두 번째, 노천명 시인의 유명한 시인 거죠.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산을 쳐다본다. 사슴의 고독에 대해서 표현한 시이고요. 네 번째, 유치한 시인, 유명한 시이죠. 생명에서입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일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불에 깰 때 나를 병든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고요. 현재 부정적 상태인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애증을 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싶은 소망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시 항상 다 전체적으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98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시 넘어가 볼게요. 399번입니다. 다음 시의 중심 소재가 된 객관적 사물은이고요. 서정주 시인의 동천입니다. 겨울 하늘이란 뜻이죠. 한번 볼게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 놓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어쩌저쩌고 하늘에다
땅에다 심어놨더니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보고 우리님의 눈썹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늘에 있는 초승달, 일반적으로 눈썹 같은 거는 초승달에 많이 비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에 걸려있는 초승달이 원관념이 됩니다.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0번 볼게요. 다음 시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풍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풍장이라는 것이 어떤 뼈 같은 것을 이렇게 곱게 빻아서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시체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서 바람 따위의 저절로 풍화작용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도 풍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풍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니까요. 이 풍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위라는 거 알겠죠?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입니다. 즉 내가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전자시계는 가끔 전자문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 배에 옮겨 실어 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 이런 선입견 가지고 시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리 오그리고 하지만 편안히 누워있겠대요.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즉 어떤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알리게 해다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슨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입니다. 즉 백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간이 아닌 어떤 인위적인 거잖아. 이것조차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예, 죽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바람과 놀게 해다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가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01번입니다. 다음 시의 지은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시는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떤 정서가 나와 있지 않고요. 경치 위주로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호성이 송이 버는 데입니다. 그래서 석산이 보라색으로 된 돌산이래요. 그래서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죠. 산도화도 역시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동양적 어떤 신비사상으로 많이 해석하는 편입니다.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사슴 역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라색 석산에 산도화가 조금 피어있고 옷 같은 물에 사슴이 발을 씻는 그런 배경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401번의 답은 4번이고요. 40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같은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부분 유명하시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지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역시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죠. 세 번째,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역시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 되겠습니다. 라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한번이 내리던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들이요. 이육사 시인의 꽃이 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이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예,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시이니까요. 대표 작품들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403번입니다. 다음에 인용된 시와 관계없는 것은 이고요. 역시 굉장히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월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문보 민요적 율격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민요적 율조, 그리고 뭐 김소월 시인과 많이 나온 것이 한해정서, 여성적 정서, 여성적 정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문보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민요 형식, 그리고 산유화는 김소월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디 보스데이 땅이 있었다면 이것도 김소월 시인의 유명한 작품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김억을 스승으로 모시고 라고 되어 있죠. 즉 김억은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 됩니다. 안서김억.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군말은 한용운 시인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김소월과는 상관이 없다. 40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4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치원의 1월입니다. 아까 유치원 생명에서도 나왔는데요. 유치원은 생명파로 굉장히 유명하죠. 생명 본연, 생명의 근원을 탐구해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굳은 탐구 의식을 보여줬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는 해석을 안 하더라도 답은 4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한번 시 해석해 볼게요. 먼 미개적 유풍을 그대로 성신과 더불어 잠자고 별과 더불어 잠잔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고 있네요.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하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렬히 사랑하되 삶과 애련에 빠지지 않음은 그는 치욕임 일례라. 애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슬플 애자와 불쌍히 여길 연자가 되는 거죠. 즉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은 치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애련에 빠지지 않겠다 라는 다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5번입니다. 다음 정지용의 시 조찬을 읽은 학생들 반응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석해 볼게요. 햇살 피어 이윽한 후입니다. 즉 햇살이 오고서 햇살이 피고서요. 그거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죠. 이윽하게 시간이 흐른 후 머흘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해서 여기에서 길경은 도라지인 거죠. 그래서 어휘에서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도라지 꽃은 참고로 여름에 핍니다. 보통 7월 정도에 많이 피죠. 차돌부터 촉촉 죽순이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행시 굉장히 간결한 시이고요. 경치 위주로 서술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침 분위기고요. 길경이 나왔기 때문에 여름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맞아볼게요. 앉음새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바바를 쫓다입니다. 서러운 새가 되었다. 새가 되었다니까 아마도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새가 서럽다. 그러면 감정이입을 의심을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서럽기 때문에 새가 서럽다고 표현을 했겠구나. 정지용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긴 합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아침을 시간적 배경을 하고 있군. 햇살이 피어서 이윽한 후니까 아침 정도로 시간은 추측할 수 있고요. 길경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해서 보듯 초봄의 정화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길경은 도라지라고 했었습니다. 도라지는 여름에 꽃이 핀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3번. 제 사연은 천월 및 섬도에 튀는 낙수의 모습을 그린 생생한 비유지 대단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돌부터 촉촉 죽순이 돋듯 잘 사용이 됐고요. 네 번째, 끄뎌내 서러운 새는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시적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서러운 새가 되었다니까 4번도 완전히 맞는 말. 5번 같은 거 잘 보세요. 1941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아무런 성에 놓인 지식 내 초상화로도 보여입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많이 쓴 것은 아니지만요. 자연 속에 은둔하면서 그 상황을 참고 견디려는 내용의 시를 많이 창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06번입니다. 다음 두 작품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자아의
복합적 신경이 나타낸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둘 다 유명하시죠? 가볼게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입니다. 시에서 명령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네줄을 밀어라. 그러면 그네줄을 미는 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고요. 청자가 향단이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는 춘향이가 되겠습니다.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인모에 내인 듯한 풀꽃댐으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계가 바다이고요. 여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늘 역시 내가 원하는 세계.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좌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올려다오, 나를 올려다오 계속 반복하다가 나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나요? 올려다오, 포기하지 않네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입니다. 그래서 이상향으로 많이 해석하자. 하늘이나 바다 같은 거요. 그래서 이상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맞아볼게요. 나 부분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찍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흰 새떼들입니다. 이거는 애국가 화면인 거죠.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년, 2년, 3년 행내로 자기들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래서 새들이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고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여기 부분이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사람 대한호 길이 보전해서 각기 자기 자리에 주저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싶은데 주저앉는다. 무언가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이 되고 있는 거죠. 즉 현실을 이탈하고 싶어 해요. 현실을 이탈하고 싶지만 현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탈할 수 없음을 두 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7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고요. 밑줄 친 부분만 본다면 여기 부분 역설법이 되는 거죠. 역설법, 말도 안 되는 겉으로 보기엔 모순이 있는 표현법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모순, 하지만 속 안에는 진실이 있는 시입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은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 4번이 되겠습니다. 표현 구조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입니다. 역설법이고요. 시는 한번 전문 볼게요. 파바카에서이고요. 비슷한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규법이라고 해야겠죠? 삶은 계란 껍질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즉 이별의 때가 왔을 때 붉은 파밭에 푸른색 싹을 보아라. 명령하네요. 붉은색, 푸른색 색채 대비도 한번 보시고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입니다. 제목이 파바카에서니까요. 파바카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해야겠죠. 즉 붉은 파밭에서 파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거죠. 즉 푸른색의 파가 돋아나면 붉은색의 땅이 조금씩 안 보이잖아요. 즉 파를 얻기 위해서는 붉은 밭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즉 파를 얻기 위해서는 그 땅, 붉은색의 땅을 조금 잃어야 된다. 먼지 않는 성격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상이 움직일 때 비슷하게 반복되죠. 붉은 파밭에 푸른 색상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즉 사랑이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랑이 내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새벽 이슬, 아침 이슬도 말라야 되는데 대낮이 지나도 마르지 않은 것처럼 묵은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있을 때 붉은
붉은 파밭에 푸른색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즉 이별할 때는 깔끔하게 이별을 하자.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런 깨우침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408번 볼게요.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고요. 워낙 유명한 시인이죠. 그리고 시적 경향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리고 일단 크게 봤을 때 여기 부분 수미상관 사용된 거 보이실 거예요. 수미상관의 효과는 운율 형성, 강조,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위나 건너갑니다. 즉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각각 나룻배와 행인으로 비유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죠. 나는 나룻배가 되어서 당신을 이런 거 다 건네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네요.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이 세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근데 행인은 나룻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당신이 오겠다는 믿음 강한 거 보이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높임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입니다. 이런 거 높임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용운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어체 사용이 자주 나오죠.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경건한 의식을 드러낸다. 이런 식의 지문이요. 그래서 1번 맞는 말. 2번 공감각적 비유로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인데요. 공감각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감각은 많이 나오는 표현법은 아니죠. 세 번째 수미상관 아까 읽으면서 확인했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완결성 높이고 있고요. 네 번째,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하지만 당신 나에게 어떤가요? 약간 무관심하죠? 무심이라고 할게요. 이런 관계를 각각 나룻배와 행인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둘 사이의 관계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09번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입니다. 그러면 시 해석보다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 볼게요. 내재적 관점이란 것은 시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고요. 내재적 관점과 다르게 외재적 관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재적 관점이 다시 세 가지로 나뉘죠. 작가를 위주로 보는 표현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가 이 시를 읽고 어떤 감동이나 어떤 교훈을 얻었나 위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 반영, 효용이 아닌 작품 자체만을 보고 있는 내재적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표현론은 시인에 초점을 두고서 감상하는 것. 반영론은 이 시가 쓰여진 현실 상황, 시대적 배경을 중점으로 감상하는 것. 효용론은 독자가 어떤 교훈이나 감동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고요. 문제는 내재적 관점으로 감상한 것을 찾아라 였습니다. 시인의 의지적 삶이 곳곳에서 느껴져 시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요.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눈과 기침하는 행위에 상징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눈과 기침하는 행위는 시 자체에 나온 개념입니다. 시 자체, 그것에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어. 얘가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시인은 언급하고 있으니까 얘 역시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4.19 혁명이라는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서 감상하고 있죠. 얘는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김수영 시인도 조금 알아두셔야겠죠. 1960, 70년대에 현실 참여시를 많이 썼던 작가입니다. 군사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썼었죠. 시 마저 해석을 해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래서 눈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의인법 사용된 거 찾으시고요. 반복이 되고 있고요. 반복이 되는데 표현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점층법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시에서 청유형, 명령형은 중요하죠. 기침을 하자. 그러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긍정의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한테 기침하자고 하네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아, 눈 연결이 됩니다. 눈 떠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다시 반복하네요. 죽음에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입니다. 죽음에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입니다. 그래서 이거인 거죠. 가래를 뱉어버리자. 가래는 부정적인 거 해석이 되죠.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가래라도 뱉어버리자. 어떤 불순한 것들을 뱉어버리자 라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410번 넘어갈게요. 예, 백석의 여승도 굉장히 유명한 자주 나온 시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 있는 문장은 이네요. 예, 표현법 먼저 볼게요. 상광도 살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입니다. 감정이입을 찾는 문제인 거죠. 상광이 울고 있습니다. 그 상광이 서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감정이 서럽기 때문에 상광이 서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감정이입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볼게요.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저 물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왜? 내 마음이랑 똑같아서. 즉 나도 슬픈데 물도 슬프구나. 사실은 내가 슬프기 때문에 물이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번이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2번은 역설법 대표 의문이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3번 볼게요. 고운 폐해가인 치잔치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런 거 사용됐으니까 영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봐도 되고요. 산새처럼이니까요. 직유법 사용된 것도 찾아내시고요. 여기 부분 성복동산의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보유에 살던 성복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지가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성복동산의 번지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번지가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성북동의 번지가 없어졌다. 비둘기의 번지, 이거가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명과 자연을 해석하면 얘네 둘은 대조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411번입니다. 기니디리 중 보기 밑줄 친 시어와 비유 적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입니다. 보기를 먼저 볼게요. 월명사의 제막매가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한번 전체 먼저 해석해 볼게요. 생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산과 죽음의 길인 거죠. 예, 제막매가는 누이 동생이 죽은 것을 보고 누이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생사로는 즉 산과 죽음의 길은 이에 있음에 여기에 있어서 저희고 머뭇거린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산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서 갈리기 때문에 머뭇거린다 두려워한다.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가십니까? 여동생한테 하는 말인 거죠. 나는 간다 라는 말조차 못하고 가냐. 누이가 그만큼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하고 갔대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입니다. 잎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것 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른다. 그래서 한 가지라는 것은 부모님을 비유하는 거죠. 즉 한 가지에서 너와 내가 같이 잎으로 났는데 너는 가을에 떨어졌다. 하지만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미타자에서 만나볼나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뒤에 문제에서도 나오니까요. 그때 또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어느 가의 이름하면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이라고 되어 있죠. 잎이 떨어지다. 누이 동생이 죽다. 즉 잎의 원관념은 죽은 누이 동생이 되겠습니다. 죽은 누이 동생. 앞부분 시 분석해 볼게요. 유리창입니다. 정중 시인의.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개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 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파다 거립니다. 즉 내가 유리창에 있는데 무언가 차갑고 슬픈 것이 어린다. 그리고 그것이 날개를 파다 거린다. 차고 슬픈 것이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 별을 보고 있고요. 그 별이 보석처럼 박힌대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역설법 대표 예문입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기에서 산새가 죽은 아이를 비유한 말이 되겠죠. 직유법이 되는 거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 차고 슬픈 것, 날개, 별, 산새 이것이 죽은 아이의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즉 아이가 죽고 나서 유리를 보면서 아이를 상상하면서 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에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까 차고 슬픈 것이 어리고 내가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지우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를 닦는 행위는 외롭지만 황홀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지만 또 황홀한 아이를 볼 수 있는 황홀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12번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역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나눈다면 여기 부분이 과거가 되겠죠. 즉 입새이는 바람 아주 작은 것조차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기에서 긍정의 존재인 거죠.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럼이 없길 바랬다니까 하늘은 나의 어떤 부끄럼 그런 것을 심판해줄 대상이 되는 거겠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관과 것들을 사랑해야지. 의지적 어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건 역시 의지적 어조입니다. 시에서 의지적 어조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들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거야. 입니다. 별은 당연히 긍정이겠죠. 별,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고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 걸어가야지.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일제강점기 극복 의지를 노래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이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의 길. 독립을 위한 희생의 길이라는 거 찾아내셔야겠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서 일제강점하에 우리 조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고통받고 있는 거 보이실 것입니다. 1번 볼게요. 일사행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고백이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고백이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5에서 8행은 미래의 삶에 대한 신념의 표명이다. 맞겠죠?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겠다. 미래에 대한 삶의 다짐입니다. 1판행과 9행 사이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드러난다인데요. 해서 봤더니 여기 밑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되고요. 윗부분은 내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의지, 다짐이 되겠죠. 그래서 주관 대 객관이다 라는 말 맞겠습니다. 네 번째, 입새이는 바람은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하지 않는 결벽증을 부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람도 바람인데 입새이는 아주 작은 바람인 거잖아. 그것조차도 나는 괴로워했다 입니다. 그래서 결벽증인데요. 부정의 의미의 결벽증이 아니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벽증으로 긍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구행은 어두운 시대 상황과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인데요. 어두운 시대 상황은 맞아요. 밤이라는 시어가 어두운 시대 상황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시련이 맞는데요. 윤동주 시는 대부분은 극복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가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즉 극복 의지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413번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 덕에 쓰러진 나무네요. 저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진 채로 10년을 견뎠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현재 쓰러졌대요.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예, 내가 쓰러진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그리고 나 역시 몇 번은 쓰러졌다니까요. 내가 좀 힘든 삶을 살았구나, 이 정도 추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쳐놓은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서리법 중요하죠.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람을 껴안을 수 있으랴 라는 것은 사람은 껴안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떡갈나무는요, 쓰러진 나무를 받아낸 긍정적인 애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대조된다, 이것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잡목숲이 아름다운 것은 두 나무가 기대어선 각도 때문이다 입니다. 잡목숲은 아름답습니다. 왜? 두 나무가 기대어섰으니까요. 시에서 서로 기대고 있네, 손을 잡고 있네, 이런 거는 다 긍정의 의미인 거죠. 유대, 연대, 동정, 연민, 이런 것들입니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간 곡선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어낸 저 연초록빛 소름, 10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름이 부정적 의미는 전혀 아닌 거죠.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어낸 뭔가 긍정적인 삶의 바람직한 모습일 거여서 나도 그것을 느끼고 동화가 됐기 때문에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가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를 같이 살고 떠받들어주고 있는 모습 찾아내시면 되고요. 1번이 완전히 틀린 말인 거 보이실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의연한 자연을 찬미한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대어선 각도나무에 되어 있잖아. 두 자연이 서로 기대는 모습을 긍정을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1번이 답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인데요. 자연은 서로 기대고 있는데 사람은 삶을 껴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에 대한 비판 찾아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노래하고 있다. 떡갈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를 받쳐들고 있으니까 희생, 사랑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제를 부각하려고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대비라는 것은 둘 사이의 차이점 얘기하는 거죠. 대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4번입니다.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은 되어 있고요. 박무걸 시인의 청로로란 시이고 시상 전개 방식 배울 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다. 그거의 대표 예문으로 나왔던 시일 거예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대표 시입니다. 한번 볼게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청운사라는 절을 보고요. 산은 자아산,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급이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 시를 배우실 때 시 장면을 먼저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청운사라는 절 전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청운사를 보여주다가 점점 줌인해서 들어가면서 나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청로도까지 보여주기 위해선 더 줌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청로도의 맑은 눈, 눈동자에 비친 구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멀리서 보고 있다가 점점 산으로 더 가까이 가서 청로도의 눈동자 같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시상 전개 방식을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다 라는 말은 없고요. 어쨌든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알겠죠. 청운사를 보다가 나무를 보다가 청로를 보다가 이니까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시 관련 문제풀이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현대시 관련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